군대의 새벽은 언제나 매서운 바람과 함께 시작됐다. 기상나팔이 울리기 전 이미 취사병들의 하루는 시작되고 있었다.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올리고 불길이 피어오르면 부엌은 금세 후끈 달아올랐다. 그곳에서 이병 박준호는 묵묵히 칼을 쥐고 있었다. 20살간 넘긴 청년의 얼굴은 아직 앳됐지만 손놀림은 거침없었다. 수십 명이 먹을 양파를 순식간에 썰고 배추를 다듬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숙련공 같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단순히 음식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혼난다는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시선을 짓누르는 낯선 그림자가 있었다. 그날도 부엌 문이 덜컥 열렸다. 한 장교가 모습을 드러냈다. 최은지 중위. 그녀는 이 부대에서 보기 드문 여성 장교였다. 처음 부임했을 때 병사들은 호기심 섞인 시선을 보냈다. 여자가 군대에서 장교라니 대단하네. 얼굴도 예쁘네. 아마 집안도 좋겠지? 맞는 말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군인이 아니라 남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당시 병사들 중 그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이병박. 그녀의 목소리가 주방을 울렸다. 예. 박준호는 즉시 대답하며 자세를 고쳤다. 최은지의 시선은 국자도 가마솥도 아닌 그의 얼굴과 손에 오래 머물렀다. 칼질이 아주 능숙하네. 손 좀 보여줄래? 갑작스러운 말에 준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왼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다가와 그의 손을 쥐었다. 부드럽지만 군기 잡는 손길보다 더 강하게 오래도록. 준호의 심장은 요동쳤다. 이건 단순한 업무 확인이 아니었다. 며칠 뒤 다시 부엌. 최은지는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 말했다. 이병박 요리를 참 정성스럽게 하네. 마치 연인에게 차려주는 밥상 같아. 병사들이 들을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녀는 거리낌이 없었다. 준호는 얼굴이 붉어졌고 병사들은 애써 모른 척했다. 장교의 농담은 곧 명령과 같았다. 웃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 누구도 판단하지 못했다. 그날 밤 준호는 침상에 누워도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귓가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연인에게 차려주는 밥상 같아. 그 말은 농담처럼 포장됐지만 그 속에 담긴 시선은 농담이 아니었다. 권력자가 아랫사람을 바라보는 일방적인 시선. 한 주 후 눈이 내리던 저녁. 부대원들이 모두 취침에 들 무렵 주방 불빛만이 홀로 켜져 있었다. 설거지를 마무리하던 준호의 등 뒤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덜컥. 뒷문이 열리며 그녀가 들어왔다. 아직도 안 끝났나? 열심히네. 그녀는 느릿하게 걸어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생 많아. 근데 넌 참 묘한 매력이 있어. 그 말에 준호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었다. 식기 소리가 덜컥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저는. 말을 이으려던 그의 입술 앞에 그녀의 손가락이 닿았다. 쉿. 아무도 모를 거야.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다. 숨이 막혔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계급이라는 벽은 너무 높았다. 이상한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야, 최중위가 취사병한테 관심 있다더라. 그거 진짜야? 맨날 부엌에 들락거린다며? 그러나 병사들은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상관을 문제 삼는 순간 그들의 군 생활은 끝장이었다. 준호 역시 알고 있었다. 이걸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잖아. 그는 불안에 시달리며 점점 수척해졌다. 밤마다 불 꺼진 침상에서 식은땀을 흘렸고 결국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중위가 내 손을 잡았다. 아무 이유 없이 어깨를 움켜쥐었다. 나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기록해야만 했다. 언젠가 누군가가 진실을 보게 될 날을 위해.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단순한 장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최은지는 군 내부에서도 특별한 존재였다. 군번을 달고 있어도 그녀의 뒷배경은 압도적이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 대법원장. 그가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다. 군인 신분의 장교이면서도 동시에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권력자의 딸. 그 배경이 그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누가 감히 날 문제 삼을 수 있을까?
그녀는 속으로 웃으며 자신만만하게 행동을 이어갔다. 박준호의 눈빛은 점점 달라졌다.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뿐이었지만 이제는 혼란과 분노가 함께 자리 잡았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아니면 싸워야 하나? 그의 기록은 점점 길어졌다. 날짜와 시간, 장소, 대화 내용까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떨리는 손으로 적은 글자들이 훗날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폭로의 시작이 될 줄은. 쿵. 문이 열리는 소리에 주방의 공기가 단번에 바뀌었다. 최은지 중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처음엔 호기심과 긴장 속에 조용히 지켜보던 병사들도 이제는 익숙해진 듯 애써 눈을 피하며 칼질을 이어갔다. 그녀가 취사장에 나타나면 모두가 알았다.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 한 사람, 바로 이병 박준호에게 향했다는 것을. 오늘 국은 뭐야? 육개장입니다. 준호는 짧게 대답했다. 맛 좀 보자. 그녀는 국자를 집어들며 일부러 그의 옆에 바싹 붙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 앞에서 그녀의 어깨와 그의 어깨가 거의 맞닿았다. 의도된 거리였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십시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자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국을 한 숟가락 떠 맛보았다. 괜찮네. 너 요리 참 잘한다. 그 말투에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 은밀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다른 병사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저녁 점호가 끝난 후 준호는 불려나갔다. 이병박 취사장 좀 정리해라. 누구의 지시도 아닌 최은지 중위의 한마디였다. 그녀는 홀로 남아 설거지를 하는 준호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그의 허리를 스쳤다. 넌 군인보다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게 더 어울리겠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만큼 섬세하다는 거지. 여자가 남자한테 바라는 건 그런 섬세함이야. 말끝에 섞인 웃음은 농담 같았지만 그 속내는 누구보다 노골적이었다. 준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 쥔 그릇이 덜컥 떨어질 뻔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문은 점점 커졌다. 야, 들었냐? 최중희가 또 취사장 갔다며. 그거 다 박이병 때문이잖아. 매번 불러낸다잖아. 장난스럽게 주고받는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묘한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군대라는 곳은 작은 일도 빠르게 퍼져나가는 공간이었다. 하물며 장교와 병사 사이의 이상한 기류라면 그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직접 말하지 못했다. 괜히 나섰다가 군 생활 꼬인다. 이것이 부대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박준호는 점점 무너져갔다. 밤마다 뒤척이며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주방 불빛 아래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이 계속 나타났다. 아침이 오면 피곤에 절어 눈밑은 퀭했고 손은 떨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칼을 잡아야 했다. 수십 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취사병의 임무는 멈출 수 없었다. 이러다 내가 미쳐버리는 거 아닐까? 그는 자꾸만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다시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점점 더 많은 기록이 쌓여갔다. 오늘 그녀가 허리를 스쳤다. 부엌에서 둘만 남았을 때 이상한 말을 했다. 동기들이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그 기록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있을 폭풍을 대비하기 위해 증거를 남기고 있었다. 그러나 준호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최은지가 단순히 부대 내 장교가 아니라는 것. 그녀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점 현직 대법원장이었다. 군대 안에서 장교라는 권력만으로도 무소불위인데 그녀에게는 그 이상의 보호막이 존재했다. 나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설령 소문이 퍼져도 누가 감히 날 문제 삼을 수 있겠어?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점점 더 대담해졌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침묵은 없다. 병사들 사이에서 쑥덕거림은 점점 커졌고 몇몇 간부들조차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저건 뭔가 이상한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의심은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군대에서 권력에 맞서는 것은 곧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작은 균열은 이미 생겼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운명이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수첩을 붙잡은 채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걸 끝까지 기록하자. 언젠가 반드시 이 기록이 나를 구해줄 날이 올 거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이제 작은 결의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준호는 거대한 솥에서 국을 휘젓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안경이 뿌옇게 흐려질 무렵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넌 여기 있네. 최은지 중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바로 옆에 섰다. 주변에는 다른 병사들이 없었다. 이미 청소를 마치고 모두 나가 있었던 것이다. 오늘은 무슨 국이지? 북엇국입니다. 좋네. 근데 그녀는 갑자기 국자를 빼앗더니 준호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뜨거운 김이 그의 얼굴을 덮쳤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넌 참 귀엽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골적인 의도였다. 준호는 황급히 몸을 뺐다. 죄송합니다, 중위님. 저는 지금. 하지만 그녀는 대답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 손으로 그의 턱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넌 내가 말할 때만 대답하면 돼. 알겠어? 그 말은 명령이었다. 군대에서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것이 부당하든 개인을 짓밟는 것이든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준호의 눈동자가 떨렸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그는 자신의 자존심 한 조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취사장 문 앞에서 두 명의 동기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야, 너 봤냐? 최중희가 박이병 손목 잡던 거. 봤지? 근데 모른 척 해야지. 괜히 말 꺼냈다가 우리만 죽어. 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대의 분위기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입을 닫았다. 침묵. 그것은 곧 방조였다. 그날 밤 준호는 수첩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다. 오늘 그녀가 내 손목을 잡았다. 거부할 수 없었다. 난 군인이고 그녀는 장교다. 이대로라면 내 군 생활은 끝장이 날 거다. 펜 끝이 종이를 파고들 만큼 힘이 들어갔다. 글씨는 삐뚤어졌고 종이는 눌린 자국으로 가득했다. 그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두려움만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지?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다. 서서히 분노와 함께 끓어오르는 불씨였다. 최은지 중위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다. 이병박, 넌 내가 특별히 챙겨주니까 감사해야 해. 왜 대답이 없어? 아, 부끄럽구나. 그녀의 눈빛에는 오만이 가득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 권력 대법원장.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준호의 내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인간으로서의 존엄 사이. 그 경계에서 그는 매일 흔들렸다. 참아야 하나? 이걸 버텨야만 제대할 수 있나? 아니면 언젠가 이걸 터뜨려야 하나? 그의 손은 매일 수첩 위를 맴돌았다. 기록은 점점 더 상세해졌다. 날짜, 시간, 장소, 대화, 심지어 그녀의 표정까지. 그는 알았다. 이 기록이 언젠가 폭발의 불씨가 될 거라는 걸. 어느 날 중대 간부 한 명이 은근히 속삭였다. 박이병, 너 괜찮냐?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그냥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그 말 한마디에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이미 다들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걸까?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결국 나 혼자 싸워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취 사장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서 박준호의 고통도 최은지의 오만도 점점 더 짙어져 갔다.
그의 분노는 끓어오르고 있었다. 아직은 기록이라는 작은 틀 속에 갇혀 있었지만 언젠가 그 분노는 세상을 향해 폭발할 것이 분명했다. 눈발이 거세게 흩날리던 어느 밤. 부대원들은 이미 모두 잠들고 취사장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박준호는 마지막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낯익은 발자국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쿵쿵.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최은지 중위가 들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똑바로 준호를 겨냥했다. 이병박. 아직 안 잤네? 네. 설거지 정리 중입니다. 역시 성실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숨김이 없었다. 노골적이고 직설적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그의 뒤에 섰다. 그리고 느닷없이 그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준호의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됐다.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중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낮게 웃었다. 안 돼? 왜 안 되지? 여긴 우리 둘뿐인데. 그녀의 손이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준호는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 쥔 접시가 덜컥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쨍그랑. 취사장 안에 날카로운 파편 소리가 퍼졌다. 뭐라고? 넌 나 앞에만 서면 이렇게 긴장하잖아. 귀여워 죽겠네. 그 순간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을 힘껏 뿌리치며 물러섰다. 중위님, 전전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짧은 침묵 후 입술이 비틀리며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하하 장난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저는 군인입니다. 제 임무는 취사이지 중위님 그런 게 아닙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한 저항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최은지의 눈빛은 냉혹하게 바뀌었다. 이병박, 내가 뭘 모르는구나. 그녀는 한 발짝 다가서며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너 같은 애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 영창에 쳐넣을 수도 있어. 알지?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군대에서 영창은 곧 낙인이었다. 이유가 무엇이든 한번 영창에 다녀오면 그 후의 군 생활은 끝장나기 마련이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 감히 나한테 반항해?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전율이 흘렀다. 그녀가 드러낸 압도적 권력의 정체. 그것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사실을 다시금 각인시키는 위협이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웃음을 지으며 돌아섰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하지만 잊지 마. 넌 내 거야.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어. 말하는 순간 내군 생활은 끝나니까. 문이 닫히자 취사장은 다시 정막에 잠겼다. 준호는 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었다. 숨이 가빠오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속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울렸다. 이건 잘못된 거야. 끝까지 참고만 있을 순 없어. 며칠 뒤 취사장에서 마늘을 까던 중 동기 이병 김대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야, 준호야. 너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얼굴이냐? 무슨 일 있는 거 다 티난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대현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혹시라도 내가 말 못할 일이 있으면 그냥 나한테라도 말해. 알았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 한마디가 준호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이 진실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그날 밤 준호는 다시 수첩을 꺼냈다. 오늘 그녀가 내 허리를 감쌌다. 저항했지만 오히려 협박을 들었다. 영창에 넣을 수 있다고 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냐고 했다. 기록은 점점 더 길어지고 점점 더 절박해졌다. 이제 그는 단순히 기억을 남기는 게 아니었다. 그는 증거를 축적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준호의 눈빛은 변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겠다. 그의 결심은 아직 미약했지만 그것이 곧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될 것임을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 새벽. 취 사장은 이미 불이 켜져 있었다. 박준호는 커다란 솥에 쌀을 붓고 묵묵히 국자를 저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오늘은 더는 참지 말아야겠다. 그는 어젯밤 수첩에 빼곡히 적어내린 기록을 떠올렸다. 허리 감싸기, 손목 잡기, 협박, 영창 위협. 그리고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냐는 치명적인 발언까지. 그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알려야 했다. 아침 배식을 마친 후 박준호는 결심을 굳히고 중대장실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쿵쿵. 긴장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문 앞에 다다른 그는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칫했다.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말해도 될까? 내가 이걸 말하면 내 군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잠시 망설임이 몰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었다. 아니, 더는 미룰 수 없어. 쿵쿵. 노크 소리가 울렸다. 들어와. 문을 열자 중대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이병박, 무슨 일이지? 준호는 경례 후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중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다. 말해봐. 준호의 입술이 떨렸다. 숨을 고르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중위님께서 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중대장의 눈썹이 꿈틀 움직였다. 부적절한 행동이라니 무슨 뜻이냐? 손목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거나 협박을 하셨습니다. 영창에 넣을 수 있다고 위협도 하셨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준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시원하게 트이는 듯 했다. 그는 드디어 진실을 말했다. 중대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최은지 중위를 말하는 건가? 예, 맞습니다. 중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손가락을 탁탁 두드렸다. 이병박. 내 말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예, 그래서 보고 드린 겁니다. 하지만 중대장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곧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말이야, 내가 뭘 모르는구나. 중대장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말했다. 최중희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나? 소문은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바로 대법원장이시다. 그 한마디는 준호의 머릿속을 얼어붙게 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의 딸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넌 그냥 문제아가 돼버릴 거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알지. 나도 안다. 하지만 군대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말이다. 항상 정의가 이기는 건 아니야. 중대장의 말은 냉정했고 현실적이었다. 그의 눈빛은 내가 널 돕고 싶지만 나도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을 담고 있었다. 이병박. 중대장은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충고하마. 이 일은 그냥 내 마음속에 묻어둬라. 괜히 문제를 키웠다가 다치는 건 너 혼자야. 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더 말하지 마. 내가 못 들은 걸로 하겠다. 알겠나? 그 말은 곧 침묵하라는 명령이었다.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상급자의 한마디는 곧 절대적이었다. 준호는 목이 메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례를 하고 나왔다. 복도에 홀로 서 있던 준호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숨이 막혔다. 역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모두가 그녀의 편이구나. 그는 다시 수첩을 꺼냈다. 오늘 중대장에게 보고했지만 묵살됐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 이 싸움은 결국 혼자 싸워야 한다. 눈물이 번져 글씨가 흐려졌지만 그의 손은 끝까지 글을 적었다.
그날 밤 침상에 누운 준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난 이걸 끝까지 기록할 거다. 언젠가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겠다. 그의 눈빛은 어두운 천장 속에서도 빛났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움트는 작은 희망의 불씨였다. 며칠이 지나고 취 사장은 여전히 분주했다. 하지만 박준호는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손끝은 늘 떨렸고 뒤돌아볼 때마다 어딘가에서 최은지 중위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은 전보다 더 차갑고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혹시 내가 보고한 걸 들은 건가?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점심 배식 시간. 부대원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내밀고 있었다. 그때 최은지 중위가 느닷없이 식당에 나타났다. 이병박. 크게 부르는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준호는 급히 자세를 고쳐 경례했다. 예, 중위님. 넌 왜 이렇게 칼질이 느려? 오늘 반찬은 왜 이 모양이야? 준호는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항상 죄송합니다 뿐이냐? 이 부대의 밥이 내 손에 달려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무능하면 전우들이 굶어 죽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고의적으로 크게 울려 퍼졌다. 주변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저거 일부러 저러는 거 아냐? 박이병 요즘 표정이 영 뭔가 있는 것 같던데. 점심 이후 취 사장이 한산해졌을 때였다. 최은지가 홀로 들어왔다. 이병박. 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중대장한테 갔었지? 내가 나를 고자질했다는 소문 벌써 다 돌고 있어. 순간 준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비웃으며 다가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넌 이제 끝났어. 누가 널 믿을 것 같아?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잖아. 내 기록 따위, 내 말 따위 세상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아. 그날 저녁 준호는 갑자기 추가 작업을 지시받았다. 이병박, 오늘 밤은 취 사장 청소 전부 내가 혼자 해라. 분명 여러 명이 분담해야 할 일이었지만 오직 그에게만 떠넘겨졌다. 다른 동기들이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감히 나서서 도와줄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다. 이건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보복이라는 것을. 야, 준호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동기 김대현이 몰래 다가와 속삭였다. 괜찮다. 내가 할게.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저건 분명히 너 괴롭히는 거잖아. 준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나선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 괜히 너까지 다칠 수 있어. 그는 동기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국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현실도 잘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상황은 더 심해졌다. 최은지는 대놓고 취 사장에서 준호를 불러 세웠다. 이병박, 너 설거지 왜 이렇게 대충 해? 내가 한 게 맞아? 이따 장군님 오찬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래? 사실 모든 준비는 완벽했다. 그녀가 일부러 트집을 잡은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주변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녀는 준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콕 찌르며 말했다. 너 요즘 불성실한 거 내가 다 보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그 순간 주변 간부들은 애써 눈을 피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아무도 준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밤이 되자 준호는 다시 수첩을 꺼냈다. 오늘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중대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눈치챘다. 업무를 빌미로 괴롭힘이 시작됐다. 그의 글씨는 날이 갈수록 굳세어졌다.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증거와 고발의 무기로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가 하얗게 흩날리고 있었다. 그래, 모두가 침묵해도 난 기록한다. 언젠가 반드시 이 기록이 세상을 뒤흔들 것이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제 의지와 분노가 더욱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한겨울 새벽. 취 사장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지만 박준호의 마음은 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칼끝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불길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분명 뭔가 꾸미고 있을 거야. 중위가 노골적으로 자신을 압박한 이후 부대는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작은 실수에도 크게 혼나고 사소한 잘못도 과장되어 보고되곤 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듯 했다. 점심 배식 도중 국이 조금 모자라는 일이 발생했다. 사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이었다. 하지만 최은지는 즉시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박,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국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다시 끓이겠습니다. 다시? 이미 늦었어. 이건 전우들 굶기겠다는 거지. 너 오늘 당장 행보관한테 보고하겠다. 병사들은 조용히 식판을 내려놓으며 서로 눈을 마주쳤다. 저건 너무 과한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는 이는 없었다. 그날 저녁 취 사장에 홀로 남아있던 준호에게 그녀가 다가왔다. 문이 닫히자 정막 속에서 그녀의 구두 소리만 울려 퍼졌다. 오늘 고생했네. 근데 내가 점점 문제아로 보이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그게 내 최선이야? 병사들이 굶게 만든 게 최선이라고. 그녀는 준호의 턱을 잡아 올리며 비웃었다. 넌 이제 누구 눈에도 무능한 취사병일 뿐이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보이게 할 수 있어. 그 순간 준호는 소름이 끼쳤다. 그녀가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함정을 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취사병 생활관. 동기 김대현이 낮은 목소리로 다가왔다. 야, 준호야, 너 요즘 진짜 조심해야겠다. 왜? 내가 들은 얘긴데 최중희가 윗선에다 내 험담을 퍼뜨리고 다닌대. 성실하지 않다, 불성실하다, 문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준호는 고개를 떨궜다. 역시 내가 보고한 걸 알고 나를 짓누르는 거구나. 야, 근데 너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 괜히 억울하게 영창 가는 거 순식간이야. 김대현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역시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다. 며칠 후 사건은 터졌다. 새벽에 조리된 반찬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발견된 것이다. 뭐야 이거? 분노한 목소리가 취 사장을 울렸다. 최은지 중이었다. 이게 내가 만든 밥이야? 병사들 일을 다 부러뜨리라고 한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실수였다. 쌀 씻는 과정에서 작은 돌이 섞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소리쳤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내가 고의로 대충 한 거야. 나를 무시해서 일부러 사고를 낸 거지. 그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병박 근무 태만으로 보고한다. 반복적인 불성실, 조리 불량, 상관 모욕까지 포함이다. 상관 모욕이라뇨? 준호가 황급히 고개를 들었다. 너 지난번에 나한테 대들었잖아. 저는 장난감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거. 그게 바로 모욕이지 뭐야. 준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순식간에 그의 작은 저항이 상관 모욕으로 둔갑해 있었다. 그 보고서는 곧바로 중대장에게 올라갔다. 박준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불려갔다. 이병박, 내가 요즘 사고를 많이 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 아닙니다. 저는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 돌멩이 사건, 불성실, 상관 모욕까지. 준호는 울분을 토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중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병박, 나도 널 믿고 싶다. 하지만 증거가 있냐? 내 말만으로는 힘들다. 준호는 끝내 말문이 막혔다. 그의 기록은 여전히 작은 수첩 속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생활관에 돌아온 그는 무너져 내렸다. 책상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오늘 돌멩이 사건이 벌어졌다.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씌웠다.
중대장은 믿고 싶어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한다. 나는 점점 함정에 빠지고 있다. 글씨는 눈물로 번져 지워졌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래,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나는 이걸 기록한다. 언젠가 이 기록이 나를 구할 무기가 될 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두려움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이제 분노와 저항의 불씨가 더욱 선명히 타올랐다. 최은지는 덫을 치며 그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 덫 속에서도 박준호는 끝까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벽. 취 사장은 김이 자욱했고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겉보기엔 평범한 하루였지만 박준호의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전날의 돌멩이 사건 이후 부대 내 소문은 더 커졌다. 박이병, 요즘 문제 많다며? 중이랑 자꾸 트러블 난다던데. 저러다 영창 가는 거 아냐? 귀에 들려오는 모든 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제는 정말 끝까지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그날 오전 최은지가 취 사장에 들어왔다. 이병박, 따라와. 짧은 명령이었고 준호는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창고로 데려갔다. 문이 닫히자 차갑고 적막한 공기가 감돌았다. 너 요즘 불성실하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 알지? 저는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성실? 웃기지 마. 너 고의로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잖아. 그녀의 눈빛은 도끼와 오만으로 번뜩였다. 오늘은 내가 진짜 군법 위반자가 되는 걸 보여주마. 점심 준비가 한창이던 그때 최은지는 일부러 커다란 냄비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쾅!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취 사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순간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모두 준호에게 쏠렸다. 이병박, 내가 이랬지? 아닙니다. 저는 너 일부러 발로 찬 거 다 봤다. 내 명령에 불복한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병사들은 혼란스러워 서로를 바라봤다. 사건은 곧바로 중대장 귀에 들어갔다. 준호는 다시 불려갔다. 이병박,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계속 나는 거야? 아닙니다. 이번에도 제 잘못이 아닙니다. 중위님께서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중대장의 손이 탁 하고 책상을 쳤다. 그만해. 또 내가 피해자라는 거냐? 매번 내 탓이 아니라면서 왜 자꾸 사고가 생기는 건데?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나 중대장은 이미 지쳐 있었다. 이병박, 나도 더는 두둔해 줄 수가 없다. 계속 이럴 거면 군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 말은 곧 영창이나 군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준호는 깊은 좌절에 빠졌다. 동기들이 그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김대현이 겨우 용기를 내어 속삭였다. 야, 나 사실 봤어.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중이가 발로 찬 거 맞잖아. 그럼 왜 말 안 했어? 내가 말해봤자 누가 날 믿어주겠냐. 오히려 나까지 걸릴 거야. 김대현의 눈빛은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결국 그는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 다들 똑같구나. 그날 밤 준호는 침상에 앉아 수첩을 꺼냈다. 손이 떨리고 글씨가 번졌다. 오늘 중이가 일부러 냄비를 걷어찼다. 그 책임을 나에게 씌웠다. 중대장은 더 이상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동기들은 다 알고 있지만 침묵한다. 그는 눈을 감았다. 숨이 턱턱 막혔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러다 정말 내가 무너져 버리겠구나.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스쳤던 장면이 떠올랐다. 최은지 중이가 웃으며 말하던 목소리.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넌 아무도 못 이겨. 그 말이 오히려 불꽃을 일으켰다. 심장이 두려움으로 뛰던 것이 분노로 바뀌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다. 내가 아무리 대법원장의 딸이어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폭발 직전의 심장이 오히려 그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는 다시 펜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글씨를 적었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끝까지 기록한다.
이 기록이 언젠가 나를 살릴 것이다. 수첩이 글씨는 굵고 강하게 새겨졌다. 그의 분노와 결심이 그대로 글씨에 담겼다. 겨울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부대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지만 그 속에서 박준호의 심장은 끊임없이 고동쳤다. 군법 위반 군사재판. 그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중대장도 더는 그를 두둔하지 않았고 동기들마저 두려움 속에서 외면했다. 이제 남은 건 나 혼자뿐이구나. 며칠 뒤 간부 회의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치다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다. 이병 박 더 두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속 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위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게 맞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보고서가 이미 쌓여 있습니다. 불성실, 상관 모욕, 근무 태만까지.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다리가 풀려버렸다. 숨이 막히고 땅이 꺼져 내리는 것 같았다. 정말 나를 군사재판에 넘기려 하는구나. 그날 밤 취사장에서 그녀가 나타났다. 웃음기는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이병박,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끝이야.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냐고? 넌 감히 나한테 대들었어. 내가 나를 거부한 순간부터 내 운명은 정해져 있었지.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곧 군사재판에서 넌 문제아로 낙인 찍히고 군 생활은 지옥으로 끝날 거야. 내 말 따위 아무도 믿지 않아. 넌 그냥 기록이나 끄적이는 한심한 놈일 뿐이야. 그 말은 준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은 새로운 불씨를 일으켰다. 생활관에 돌아온 준호는 동기들에게서 시선을 피했다. 모두가 그를 곧 영창의 갈놈, 문제아로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그는 이불 속에 파묻히며 생각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내가 아무리 기록해도 결국 아무 소용없는 건가? 그러나 이내 떠올랐다. 자신이 수첩에 빼곡히 써내려간 수많은 기록들. 날짜, 시간, 상황, 그녀의 발언, 심지어 그녀가 직접 뱉은 협박까지. 아니, 이건 그냥 낙서가 아니야. 이건 증거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그날 밤 동기 김대현이 몰래 다가와 속삭였다. 야, 준호야. 너 괜찮냐? 괜찮을 리가 없지. 나 사실 내 기록 본 적 있어. 그거 진짜 증거 될 수도 있겠다. 준호의 눈이 번쩍 뜨였다. 뭐라고? 내가 내 기록을 본 거야? 응. 내가 몰래 적는 거 몇 번 봤어. 솔직히 나도 겁나서 말 못했는데 진짜 뭔가 있어 보이더라. 준호는 순간적으로 울컥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기록을 인정해 준 것이다. 대현아, 내 말이 사실이라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겠지? 그래. 아직 끝난 건 아닐 거야. 그러나 최은지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병박, 내일부로 내 건은 상부에 보고한다. 군법 위반자로 정식 절차 밟게 될 거야. 모두의 앞에서 던진 그 말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병사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꽂혔다. 동정과 두려움 그리고 차가운 거리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준호는 숨이 막혔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래, 너희가 나를 군사재판으로 몰아도 좋다. 난 끝까지 싸운다. 내 기록이 언젠가 모든 걸 뒤집을 거다. 그날 밤 그는 수첩을 펼쳐 다시 글을 적었다. 이번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체계적인 정리였다. 날짜별 사건 정리. 그녀가 했던 발언의 인용. 목격자 가능성이 있는 병사들의 이름. 반복된 협박과 위협. 그의 손놀림은 전보다 훨씬 단호했다. 이제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언젠가 법정에 제출될 증거 문서처럼 다듬어지고 있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군사재판? 좋아. 그곳에서라도 난 진실을 말한다. 내 수첩이 내 무기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와 결심의 박동이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 아침 취사장에 전령이 들어왔다. 이병 박준호 앞으로 나오십시오. 준호가 앞으로 걸어나가자 전령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군사재판 소환장이었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 드디어 올 게 왔네. 고개를 돌리자 최은지 중위가 두 팔을 꼬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가 가득했다. 이제 넌 끝이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재판장에서 내 말은 통하지 않아. 준호의 가슴은 무너져 내릴 듯 무거웠지만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소환장이 떨어지자 부대는 곧 술렁였다. 야, 준호 진짜 군사재판관데. 문제아라더니 결국.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냐? 저 애가 그렇게까지 할 놈 같진 않은데. 몇몇 병사들은 의심을 품었지만 대다수는 침묵했다. 군대에서 누군가를 두둔한다는 건 곧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모두는 모른 척했고 그 침묵은 오히려 준호를 더 고립시켰다. 재판을 하루 앞둔 저녁 최은지는 다시 나타났다. 취사장 한가운데서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내일이면 내가 군사재판에 선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결과는 정해져 있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결국 문제하고 난 대법원장 딸이자 장교야. 누가 이길 것 같아? 준호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저는 끝까지 말할 겁니다. 기록도 있습니다. 그녀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낙서장 하나로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정말 한심하다. 그 조롱은 날카로웠지만 오히려 준호의 의지를 굳게 다져주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준호는 침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때 김대현이 다가왔다. 준호야, 내일 재판 간다며? 응. 사실 나 계속 망설였는데 이제는 그냥 말하려고. 내가 기록한 거 나도 봤잖아. 내 편에 서줄게. 준호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정말 괜찮겠어?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위험한 건 알아. 그래도 계속 침묵하면 나도 공범이 되는 거잖아. 넌 혼자가 아니야. 최소한 나는 내 편이야. 그 말에 준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고맙다, 대연아.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헌병의 인솔을 받아 군사법정 건물 앞에 섰다. 회색 벽돌 건물은 마치 차가운 감옥처럼 그를 압도했다. 법정 안에는 판사와 검사, 간부들이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병사 몇 명도 자리를 채웠다. 그들 사이에는 최은지 중위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준호를 내려다보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 박준호 이병은 상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근무 태만으로 조리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으며 반복적으로 부대 질서를 해쳤습니다. 이에 따라 군법 제조 위반으로 기소합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준호는 고개를 들어 똑바로 바라보았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불려나온 사람은 최은지 중위였다. 그녀는 당당히 증언대에 서서 말했다.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박 이병이 지시를 무시하고 대놓고 저를 모욕했습니다. 저는 장난감이 아닙니다라는 발언은 군인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표정은 흔들림 없었다. 방청석의 병사들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피고인 변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저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법정이 술렁였다. 그는 수첩을 펼쳐 굳은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제 허리를 감싸며 넌 내 거다라고 말했다. 영창에 보낼 수 있다고 협박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며 권력을 과시했다. 읽을수록 방청석이가 아니라 서서히 술렁였다. 몇몇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간부들조차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검사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개인적인 낙서일 뿐입니다.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표정은 달라졌다. 매일 날짜와 시간까지 기록된 내용이라면 단순한 낙서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반복된 협박과 발언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신빙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은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처음으로 그녀의 표정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이다. 준호는 수첩을 움켜쥔 채 굳세게 말했다. 저는 두렵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저를 지키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법정 안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처음과 달리 이제는 문제아가 아닌 억울한 병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분위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군사법정 안은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준호의 수첩이 공개된 순간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판사조차 펜을 들어 메모를 남기며 잠시 침묵을 유지했다. 최은지 중위는 얼굴을 굳히고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저 낙서가 이렇게 분위기를 바꿀 줄이야.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척 미소를 지으며 낙서일 뿐입니다. 군인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며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증인을 소환하겠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병사 앞으로 나오라. 호명된 이는 취사병 동기 김대현이었다. 준호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김대현은 잠시 머뭇거리다 증언대에 섰다. 증인은 피고인 박준호 이병이 상관을 모욕하거나 근무 태만을 일삼았다는 주장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말하라. 김대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단단해졌다. 저는 박 이병이 불성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했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돌멩이 사건, 그건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냄비를 찬 사람은 박 이병이 아니라 최중이었습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의 눈빛이 번뜩였다. 지금 말한 게 사실인가? 예, 사실입니다. 최은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다음으로 다른 병사들이 차례로 불려나왔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달랐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준호가 피곤해 보인 적은 있습니다. 불성실하다고까지는 저는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두려움에 모호한 답을 했다. 하지만 확실히 분위기는 달라졌다. 최은지의 말이 절대적 진실로만 받아들여지던 공기 속에서 이제는 의심과 균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검사는 날카롭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명백히 피고인을 감싸려는 동료의 거짓 증언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눈썹을 찌푸렸다. 하지만 증언이 상충하고 있다. 단순히 한쪽의 말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 말은 이미 균형이 흔들렸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방청석에서 최은지는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어떻게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저놈의 수첩 하나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계획에 금이 가고 있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박 이병,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준호는 수첩을 다시 들어 올렸다. 저는 단 하루도 거짓 없이 기록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상관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했던 말은 저는 장난감이 아닙니다였습니다. 그것은 모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자 했던 외침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법정 안의 공기는 달라지고 있었다. 판사는 수첩을 넘겨받아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장소, 상황. 상세히 기록되어 있군. 단순히 낙서라면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판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검사는 당황했고 최은지는 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또 다른 병사가 용기를 냈다. 저도 말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그 병사는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저도 본 적 있습니다. 최중희님이 박 이병의 손목을 잡는 걸.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순간 법정이 크게 술렁였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다. 정숙.
그러나 이미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다. 재판은 잠시 정회되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분명 달라졌다. 처음에는 절대적 권위로 군림하던 최은지의 말이 이제는 의심받고 있었다. 박준호의 기록과 몇몇 병사들의 증언이 서로 맞물리며 진실의 조각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휴정 시간 준호는 수첩을 꼭 쥐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결의의 고동이었다. 잠시의 휴정이 끝나고 다시 재판정에 긴장된 공기가 흐른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리며 모두 자리에 앉았다. 재판을 속개한다. 박준호는 수첩을 꽉 쥔 채 차갑게 굳은 얼굴로 증언대를 바라봤다. 최은지 중위는 깊은 호흡을 하고 일어섰다. 이제는 그녀가 다시 반격할 차례였다. 재판장님,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박이병은 문제아입니다. 제 지시를 대놓고 무시하고 태만하게 근무했으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나온 수첩, 그건 꾸며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믿고 싶어서 자기만의 상상으로 써내려간 낙서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실려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을 판사는 놓치지 않았다. 판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최중희, 피고인이 작성한 기록이 꾸며낸 것이라면 왜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반복된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일치합니까? 그건 억지로 맞춰서 쓴 겁니다. 억지로 맞췄다면 목격자 증언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돌멩이 사건 때 그 냄비를 찬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 자신이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거짓입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최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방청석은 술렁였고 판사의 눈빛은 한층 더 차가워졌다. 검사가 그녀를 도우려 애썼다. 재판장님, 병사들의 증언은 동료를 감싸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그러자 판사가 다시 물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중희, 피고인이 저는 장난감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는 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발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순간 최은지는 말을 잃었다. 그 질문은 곧 그녀의 행동을 들춰내는 칼날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피고인이 제 지시에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반발하는 태도였죠. 판사는 다시 물었다. 정당한 지시라면 왜 장난감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겠습니까? 군사 용어와는 무관한 표현입니다. 혹시 개인적인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순간 법정은 얼어붙었다. 최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은 너무 서두른 나머지 오히려 불신을 키웠다. 준호는 곧바로 수첩을 펼쳤다. 재판장님, 여기 기록에 있습니다. 그날 그녀가 제 손목을 잡았고 저는 두려움 속에서 저는 장난감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인격적 모욕을 거부한 것입니다. 판사는 수첩을 받아들고 잠시 읽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과 발언이 서로 맥락을 이루고 있군. 그 순간 방청석에서 또 한 명의 병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판사가 허락하자 그는 증언대로 걸어 나왔다. 저도 봤습니다. 최중희가 박이병에게 개인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을. 당시 너무 두려워 말하지 못했지만 사실입니다. 법정이 다시 크게 술렁였다. 판사의 망치가 쾅 울렸다. 정숙. 최은지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모두 거짓입니다. 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최은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그러나 그 모습은 오히려 초조하고 불안한 사람처럼 보였다. 판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중희. 지금까지 나온 증언과 기록은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진실은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와도 같았다. 재판정의 공기는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준호가 문제아로 몰려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최은지의 말이 의심받고 있었다. 병사들의 눈빛도 변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침묵이었으나
이제는 혹시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희망의 빛이 보였다. 재판이 끝난 후 준호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진실은 스스로 길을 드러낸다. 나는 끝까지 기록한다. 끝까지 싸운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군사재판정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 사이에 작은 수군거림이 흘렀고 간부들조차 눈빛을 교환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최은지 중위는 증언대 옆에 서서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여유로운 미소를 지을 수 없었다. 안 돼, 이렇게 무너질 수 없어. 나는 대법원장의 딸이야. 절대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재판장님. 그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박이병은 저에게 수차례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저에게 성희롱적인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병사들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다. 준호의 눈이 커지며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판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최중위, 지금 하신 말씀은 처음 나오는 주장인데 왜 지금까지의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가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 일부러 감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녀의 말은 더욱 초조해 보였다. 억지스러운 변명에 가까웠다. 준호는 주먹을 움켜쥐며 소리쳤다. 재판장님, 그건 명백한 거짓입니다. 저는 매일 기록을 남겼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발언을 했다면 수첩에 없을 리 없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쳐 해당 날짜를 찾았다. 보십시오. 그날 저는 중위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협박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확인했다. 검사조차 말을 잇지 못했다. 방청석의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이제 보니까 이상한 건 최중위 쪽 아닌가? 준호가 매일 기록했다는 게 진짜였네. 그럼 우리가 본 것들도 다 사실일 수도 있겠네. 처음엔 침묵으로 일관했던 병사들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두려움 대신 진실에 대한 갈망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때 또 한 명의 병사가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판사의 허락을 받고 앞으로 나온 그는 단호히 말했다.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최중희 님이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말하는 걸.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대에서 그런 말은 상식적으로 나오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판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기록과도 일치하는군. 최은지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다 짜고 치는 거예요. 쟤네들은 원래부터 저를 싫어했어요. 제가 여자 장교라서 다들 질투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높아졌다. 방청석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병사들이나 간부들조차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판사는 단호히 말했다. 최중위, 감정적인 언행은 자제하십시오. 지금은 증언의 진실성을 따지는 자리입니다. 그 한마디는 곧 권위의 붕괴를 의미했다. 검사는 뭔가 반박하려 했지만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의 수첩과 일치하는 다수의 증언, 그리고 최은지의 모순된 발언.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흐름은 점점 진실을 향하고 있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단지 군인으로서 제 임무를 다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관에게 인격적으로 모욕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는 군사재판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끝까지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그 기록이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법정을 울렸다.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판사는 조용히 망치를 두드렸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진행한다. 추가 조사와 증언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리겠다. 그 말은 단순한 절차의 언급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결정적인 무게추가 움직였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재판정에서 나오는 순간 준호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아직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 느꼈다. 처음과 달리 이제는 진실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을. 그는 수첩을 가슴에 꼭 쥐며 속으로 다짐했다. 끝까지 간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이 아닌 결연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재판은 이틀째로 접어들었다. 군사법정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전날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박준호는 더 이상 위축된 문제야 병사가 아니었다. 그는 수첩을 든 증인이었고 진실의 무게를 지탱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반면 최은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속삭였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난 질 수 없어. 그녀는 마지막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그녀는 당당히 증언대를 다시 찾았다. 재판장님, 저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그녀는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여기에 박이병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를 비난하는 허위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얼마나 왜곡된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법정은 술렁였다. 검사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방청석의 병사들은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판사가 그 문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미간을 찌푸렸다. 최중희, 이 문서 필체가 박이병의 것이 아닌데요? 네, 그럴 리가. 게다가 날짜와 양식이 맞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 양식은 최근에 변경된 겁니다. 만약 박이병이 작성한 거라면 변경 이전 양식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다. 최은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가 오히려 위조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그런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기록은 이 수첩뿐이며 매일 빠짐없이 같은 형식으로 적어왔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수첩의 기록은 날짜와 사건이 일관되게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최중희가 제출한 문서는 일관성이 없고 최근에 작성된 흔적이 있습니다. 검사는 얼굴이 굳어졌고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거 중희가 위조한 거 아냐? 설마 진짜? 최은지는 급히 변명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분명 박이병이. 판사가 단호히 끊었다. 최중희, 근거 없는 주장은 삼가십시오. 현재까지의 정황으로는 오히려 증거 조작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그녀의 권위는 믿음직한 증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권력을 이용한 억압자로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때 또 한 명의 병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도 말하겠습니다. 판사의 허락을 받고 증언대에 선 그는 말했다.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생활관에서 늘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이병이 중위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요. 그때는 믿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모든 게 맞아떨어집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소문이었지만 그 소문이 꾸준히 퍼져왔다는 사실 자체가 최은지의 행동 패턴을 뒷받침했다. 방청석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병사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커졌고 간부들조차 눈빛을 피하며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보니까 박이병이 억울했던 거 맞네. 중희가 너무 심했구나. 그동안 우리가 모른 척했던 게 죄책감 든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모여 최은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판사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병사 개인의 불성실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언행과 그에 대한 은폐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짙다. 따라서 최은지 중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할 것을 명한다. 순간 법정이 얼어붙었다. 최은지는 경악한 얼굴로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저를 조사한다고요? 그렇다. 지금까지의 증언과 정황은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최은지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중얼거렸다.
안 돼, 이렇게 될 리 없어. 난 대법원장 딸이야. 절대 이럴 수 없어. 그러나 그 말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권력자의 확신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인간의 공허한 절규일 뿐이었다. 재판이 마무리되고 잠시 휴정이 선언되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직 판결은 남아 있었지만 그는 확실히 느꼈다. 이제 판세는 달라졌다. 내 기록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의 손에 쥔 수첩은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그를 지켜주는 방패이자 창이 되어 있었다. 재판 3일째 아침 부대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병사들은 식당에서도 말수를 줄였고 생활관에서도 속삭이듯 대화를 나눴다. 오늘 드디어 판결 난다며? 응,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냐? 다들 최중희가 불리해졌다고 하던데. 대법원장 딸이라는데도 이게 진짜 뒤집힐까? 병사들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박준호는 아침밥을 삼키며 생각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난다. 어떤 판결이든 받아들일 준비는 됐다. 하지만 진실만은 끝내 지켜내야 한다. 그의 주머니 안에는 여전히 수첩이 있었다. 조금은 낡고 구겨졌지만 그 안에는 3달간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판정에 들어선 순간 최은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에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허리를 고추 세우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모두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교로서 제 임무를 다했을 뿐인데 이들이 저를 끌어내리려는 겁니다. 그녀의 외침은 절박했지만 더 이상 권위의 무게를 가지지 못했다. 방청석에서는 차가운 시선만이 돌아왔다. 검사는 여전히 최은지를 두둔하려 애썼다. 재판장님, 군의 질서를 위해서는 상관의 지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행동이 설령 사실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명예는 권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의 명예란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하는 법입니다. 그 한마디는 곧 재판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탄이었다. 판사는 책상을 두드리며 박준호를 불렀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저는 군인으로서 제 의무를 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 수첩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제 삶의 증거이자 오늘 이 순간까지 버티게 해준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거짓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한 건 단 하나, 진실을 인정받는 것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을 울렸다. 방청석의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판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군사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박준호 이병에 대한 상관 모욕, 근무태만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상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위협을 가한 정황이 드러난 최은지 중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개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군사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음을 명한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다. 순간 방청석이 요동쳤다. 병사들의 숨죽인 환호가 터져나왔고 준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억울한 굴레가 벗겨진 순간이었다. 최은지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중얼거렸다. 안 돼, 이럴 리 없어. 난 대법원장 딸이야. 그러나 그 말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없었다. 헌병이 다가와 그녀를 호위하자 그녀는 절망에 찬 눈빛으로 소리쳤다. 아버지가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 다 끝장이야. 그러나 판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군사법정은 누구의 딸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오직 군법과 진실만이 판단 기준이다. 그 순간 최은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이 부서졌다. 재판정이 비워지자 김대현이 다가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야, 준호야, 해냈다. 준호는 멍한 얼굴로 웃음을 지었다. 그래, 드디어 끝났어.
눈물이 저절로 흘렀지만 그는 부끄럽지 않았다. 그 눈물은 굴욕이 아니라 억울함에서 해방된 눈물이었다. 며칠 뒤 부대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은 준호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그를 조용히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너 진짜 대단하다. 매일 기록을 남겼다니 난 상상도 못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나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어. 나를 믿어준 동기들 그리고 용기 내어 증언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그의 말은 병사들의 마음을 울렸다. 밤이 되자 준호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장에 또박또박 글씨를 남겼다. 군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중희는 조사 대상이 되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기록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군 생활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고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이다. 그 진실을 지키는 힘은 언제나 기록에 있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는 꺼지지 않을 강한 불씨가 타올랐다. 군사재판이 끝난 다음 날 부대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식당에 모인 병사들은 조심스레 수군거렸지만 어제와는 다른 톤이었다. 야, 박이병 진짜 무죄 받았다며? 응, 들었어. 이제 다들 알 거야.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는지. 근데 말이야, 최중희가 대법원장 딸이라는 거 진짜면 파장 크지 않겠냐? 누구도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이미 부대 안에서는 진실이 드러났다는 사실이 공유되고 있었다. 박준호는 여전히 밥을 먹으며 조용히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병사들조차 그를 다르게 바라봤다.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동기들이 다가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야, 미안하다. 그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 솔직히 무서웠거든. 대법원장 딸이라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싶어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너희 마음 이해해. 나도 두려웠으니까.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더라. 용기 내준 몇 명 덕분에. 그 순간 김대현이 웃으며 어깨를 툭 쳤다. 아니야, 넌 대단했어. 내가 매일 기록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증언할 수 없었을 거야.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존경이 담겨 있었다. 중대 간부들 역시 달라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준호를 눈엣 가시처럼 보던 일부 간부들은 오늘은 조심스레 거리를 두며 말을 아꼈다. 박이병, 오늘도 식재료 점검해라.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억압이나 경멸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불편해하며 눈치를 보는 기색마저 느껴졌다. 아, 이제 나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게 된 거구나.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며칠 후 부대에 외부 조사관들이 도착했다. 헌병과 군 법무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곧장 최은지가 머물던 간부 숙소로 향했다. 병사들은 멀찍이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술렁였다. 진짜 조사 들어가네. 아무리 대법원장 딸이어도 군에서 이 정도면 심각하게 보는 거지. 그날 저녁 최은지는 헌병의 호의를 받아 부대를 떠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더 이상 대법원장 딸의 위세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부대 바깥, 군 전체에 이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군사재판에서 대법원장 딸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군 내부망과 사병들의 입을 통해 삽시간에 번졌다. 야, 들었냐? 이번에 문제된 장교가 대법원장 딸이라던데? 진짜냐? 그럼 군 전체가 시끄러워지겠네. 대법원장까지 개입하면 더 큰 싸움 되지 않을까? 군 내부의 소문은 곧 사회로 흘러갈 기세였다. 서울의 어느 고급 저택. 대법원장인 최태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분노에 찬 얼굴로 일어섰다. 뭐라고? 은지가 조사 대상이라고? 그게 말이 돼? 예, 언론에도 곧 흘러나올 거란 말이 있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그의 얼굴은 더 굳어졌다. 군이 감히 내 딸을? 내가 누구인데? 이건 모욕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눈빛에는 두려움도 스쳤다. 그는 알았다.
만약 이 사건이 커지면 단순히 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자리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군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대법원장 딸을 조사하는 건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눈 감았다간 더 큰 문제됩니다. 병사들 사이에 이미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회로 흘러가기 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정치적 파장이 클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군은 더 이상 쉬운 선택을 할 수 없었다. 진실을 덮으려 하면 할수록 불길은 더 크게 번질 터였다. 한편 박준호 역시 불안했다. 그날 밤 그는 수첩을 펼쳐 글을 남겼다. 최중희는 조사 대상이 되어 부대를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대법원장이라는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한다. 혹시 그 권력이 다시 나를 누르러 오지는 않을까? 그의 펜 끝은 떨렸지만 글씨는 단단했다. 두렵더라도 기록한다. 기록은 나의 방패다. 며칠 후 준호는 낯선 전화를 받았다. 군 내부 전화였지만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박이병이지? 너 적당히 해라. 내가 뭘 했는지 다 안다. 지금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뚝 전화가 끊겼다. 준호는 손에 땀이 흥건히 차는 걸 느꼈다. 역시 끝난 게 아니구나. 이제는 더 큰 권력이 움직이고 있어. 그날 밤 그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오늘 낯선 위협 전화를 받았다. 분명 최중희의 뒤에 있는 권력, 그녀의 아버지가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두렵더라도 기록한다.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실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펜을 꽉 쥐며 다짐했다. 이번 싸움은 군사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더 큰 권력과 맞서야 하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군사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부대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병사들은 겉으로 웃고 떠들었지만 누군가는 속삭였다. 박이병 요즘 조심해야 할 거야. 왜? 위에서 큰 사람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어. 설마 진짜 대법원장? 그 소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진실일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준호를 둘러싼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취사장에서 일을 하던 준호는 낯선 시선을 느꼈다. 창문 너머에서 장교 2명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차갑고 무언가 적대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쳐다보지? 김대현이 곁에서 속삭였다. 아마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가 있는 것 같아. 준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시작됐구나. 아버지가 움직이고 있어. 서울 대법원장 공관. 최태수는 분노로 책상을 내리쳤다. 내 딸이 재판에 끌려나갔다고. 조사 대상이라고. 군이 감히 내 집안을 건드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비서는 조심스레 말했다. 각하, 이미 사건이 언론에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군 내부망을 통해 소문이 번지고 일부 기자들도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막아. 무조건 막아. 기자든 누구든 전부 입을 틀어막아. 그리고 그 병사 박준호 반드시 손을 써서 조용히 만들어라. 그의 눈빛은 서늘했다. 대법원장이 아니라 마치 한 가문의 권력자가 분노에 찬 복수를 선언하는 듯했다. 며칠 뒤 준호는 중대장에게 불려갔다. 박이병, 요즘 내 얘기가 위로 올라간 모양이다. 나도 어쩔 수 없다. 너 조심하는 게 좋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한테 공식적인 불이익은 없을 거다. 하지만 알잖아. 군대에서 보이지 않는 압박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 거. 중대장의 얼굴은 불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 역시 상부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듯 했다. 그날 밤 준호의 침상 위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이 다칠 수도 있다. 순간 준호의 손이 떨렸다. 그의 가족은 평범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 권력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실제로 실행할 수도 있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준호는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글을 적었다. 오늘 위협 편지를 받았다. 내 가족을 언급했다.
이 싸움은 이제 나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섰다. 권력과 진실의 싸움이다. 그는 펜을 꽉 쥐며 다짐했다.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는다. 기록이 있는 한 진실은 무너지지 않는다. 며칠 뒤 작은 지역신문에 조그만 기사가 실렸다. 군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병사 상관 장교의 부적절한 언행 폭로. 기사는 짧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파장은 컸다. 곧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기사 링크가 퍼졌고 사람들은 떠들기 시작했다. 이거 진짜면 엄청난 사건 아니냐? 장교가 대법원장 딸이라고. 군대가 썩었다는 증거지.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국방부 청사. 고위 장교들이 모인 자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이대로 두면 언론이 더 크게 터뜨릴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장과 정면으로 맞서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이미 기사화된 이상 무조건 덮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조사하는 게 우리에게도 유리합니다. 의견이 갈렸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부대 내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와 사회를 뒤흔들 파문이 되어 있었다. 그 사이 조사관의 감시 아래 있던 최은지는 점점 무너져갔다. 아버지가 날 구해줄 거야. 절대 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주문처럼 되뇌었지만 그 말은 점점 힘을 잃고 있었다. 신문에 자신의 이름 이니셜이 등장하고 군 내부망에서 특권 장교라는 말이 떠도는 걸 보며 그녀도 알았다. 아버지조차 이번엔 날 지켜주지 못할지도 몰라. 박준호는 다시 수첩에 글을 남겼다. 사건이 언론에 흘러나왔다. 이제 진실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그는 창문 너머로 새벽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 싸움은 더 커질 거야. 하지만 나는 끝까지 기록한다. 기록은 언젠가 진실의 불꽃이 되어 권력마저 태워버릴 테니까. 그의 눈빛은 두려움 속에서도 결연하게 빛났다. 작은 지역신문 기사 하나가 불씨가 되어 전국의 언론이 들썩였다. 군사재판 무죄 판결받은 병사, 상관 장교의 부적절한 행위 폭로. 특권 장교의 추락, 군의 은폐 의혹 제기. 처음에는 조심스레 다루던 언론도 인터넷 여론이 폭발하자 대담해졌다. 군사 커뮤니티와 SNS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또 권력자 자식 특혜냐? 군대에서 이런 일 당한 사람 많다. 이거 절대 제대로 밝혀야 한다. 대법원장 딸이라도 죄가 있으면 벌 받아야지. 여론은 점점 더 커져 단순한 사건을 넘어 사회적 공분으로 번졌다. 국방부 청사 긴급회의. 지금 상황 심각합니다. 언론이 본격적으로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장 측에서 강하게 항에 들어왔습니다. 딸을 더 이상 곤경에 빠뜨리지 말라면서. 하지만 은폐하면 오히려 폭발합니다. 지금은 투명하게 처리하는 게 답입니다. 회의실 공기는 살얼음 같았다. 누군가는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받고 누군가는 여론의 힘이 무섭다고 느꼈다. 결국 국방부 장관이 단호히 말했다.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조사 계속 진행해라. 우리가 권력에 휘둘리면 군 전체가 무너진다. 서울 대법원장 공관. 최태수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군이 나를 무시해? 감히 내 딸을 조사한다는 게 말이 돼? 장관이든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 그는 전화기를 붙잡고 연이어 전화를 돌렸다. 청와대와 연결해. 국방부 장관을 바로 바꿔. 언론사 사장들 다 불러. 이따위 기사 계속 나오면 가만 안 둬.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이미 기사는 온라인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고 기자들은 오히려 압박이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를 기사화하며 맞섰다. 권력자의 압박 의혹, 언론 자유 침해 논란. 최태수의 분노는 점점 무력한 울부짖음으로 변해갔다. 군 내부에서도 새로운 증언이 터져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병사는 기자에게 제보했다. 저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최중위가 박 이병을 자주 괴롭히고 신체 접촉을 하는 걸. 하지만 누구도 말할 수 없었죠. 그녀가 대법원장 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또 다른 병사는 말했다. 군사재판 때 용기 내서 증언한 사람들 사실 다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이 제보들은 곧바로 기사화되었고 여론은 더 거세게 타올랐다. 부대 안에서 박준호는 갈수록 더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만큼 두려움도 커졌다. 준호야, 괜찮겠냐? 이제 언론까지 난리인데. 김대현이 걱정스레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멈출 수 없어. 내가 물러서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처럼 당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그날 밤 준호는 가족에게 편지를 받았다. 편지 속에는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준호야, 신문에서 너 얘기를 봤다. 내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너무 걱정된다. 제발 몸 조심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널 믿는다. 그 글을 읽으며 준호의 눈가가 젖었다. 그래, 내가 지켜야 할 건 진실뿐만 아니라 가족의 믿음이기도 하지. 한편 조사실에 앉아있던 최은지는 점점 무너져갔다. 조사관들이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왜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발언을 했습니까? 부하 병사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있습니까? 군사재판에서 제출한 증거 직접 작성한 건 맞습니까? 그녀는 점점 대답을 잃어갔고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권위는 더 이상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최태수 역시 점점 고립되어 갔다. 정치인들마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지금은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여론이 너무 거세요. 대법원장님, 이번 건은 개인적인 문제로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의 분노는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배신자들 다 배신자들이야.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무리 큰 권력도 여론과 진실 앞에서는 완벽히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박준호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또박또박 글씨를 적었다. 오늘 추가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최중희는 조사실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장의 압박은 오히려 역풍이 되어 그를 고립시키고 있다. 그는 펜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기록은 결국 방패가 아니라 창이 되었구나. 거짓을 찌르고 권력을 무너뜨리는 창. 밤하늘의 별이 총총히 빛났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론이, 동료들이, 그리고 기록이 내 편이다. 진실은 반드시 끝까지 드러날 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대통령 집무실. 수석 비서관들이 모여 긴급 보고를 올렸다. 각하, 지금 군사재판 사건이 전국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대법원장 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론이 폭발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신문을 집어들었다. 일면에 큼지막하게 실린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대법원장 딸 군사재판 스캔들 진실은 어디에? 잠시 침묵 끝에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이제는 단순한 군 문제를 넘어섰군. 사법부 수장의 도덕성까지 도마 위에 올랐어. 국민들은 진실을 원한다. 이 사안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사건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군대 내 갑질, 성희롱 의혹, 그리고 특권층의 권력 남용.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대법원장께서는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여당 의원들도 방어하기 어려웠다.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우리 역시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 정권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 사당은 연일 고성과 야유로 뒤덮였다. 사건은 이제 정치적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 최태수 대법원장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신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법원장 사퇴론 확산. 사법부 수장의 도덕성 논란. 그의 손이 떨렸다. 내가 내 자리가 이렇게 흔들린다고. 그는 전화기를 붙잡고 정치인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왜 이제 와서 손을 떼는 거야?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대법원장님, 저희도 국민 눈치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건은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보도를 쏟아냈다.
군사재판 증언자 추가 확보. 박준호 이병의 수첩, 일관된 기록 확인. 대법원장,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 시도 정황. 보도는 단순한 사건의 사실을 넘어 사법부와 정치권, 군 권력에 얽힌 카르텔을 드러내고 있었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거리에서는 작은 시위가 시작되었고 대학생들은 군대 인권 보장을 외치며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부대 안에서 박준호는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다. 야, 이제 넌 나라 전체가 주목하는 사람이야. 김대현이 웃으며 말했지만 준호의 표정은 무거웠다. 내가 원한 건 단지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것뿐인데 이제는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그는 수첩을 펼쳐 적었다. 나의 기록이 사회적 파장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옳은 걸까? 나는 단순한 병사일 뿐인데. 그의 펜 끝은 잠시 멈췄지만 곧 다시 움직였다. 그래도 진실은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 내가 두려워해도 기록은 남는다. 조사실에 앉아있던 최은지는 거의 폐인처럼 변해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초점 잃은 눈. 최중위, 다시 묻겠습니다. 박이병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듯 고개만 떨구었다. 조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제 곧 자백이 나올 거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번 사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시오.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 말은 곧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이었다. 최태수의 권력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못했다. 그날 밤 준호는 수첩에 글을 남겼다. 나는 더 이상 단순한 취사병이 아니다. 나의 기록은 사회의 기록이 되었다. 두렵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 내가 침묵하면 권력이 또다시 거짓으로 덮어버릴 것이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진실의 증언자가 되어 있었다. 며칠 뒤 대법원장은 기자들 앞에 섰다. 국민 여러분, 제 딸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백합니다. 제 직무와는 무관한 일이며 저는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을 뿐이었다. 아직도 권력을 지키겠다고.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네.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부대 창문 너머로 바라본 밤하늘은 유난히 밝았다. 박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권력은 흔들리고 거짓은 드러난다. 나는 단지 작은 병사일 뿐이지만 기록은 나를 넘어섰다. 이제 진실은 멈출 수 없다. 그의 눈빛 속에서 다시 한번 강한 불씨가 타올랐다. 부대는 긴장 속에 휩싸여 있었다. 군사재판 이후 한 달 사건은 단순한 취사병의 억울함이 아니라 군과 사법부 전체를 뒤흔드는 정치적 파문으로 커졌다. 병사들은 속삭였다. 오늘 무슨 발표가 난다던데? 대법원장 얘기 아냐? 사퇴할 거라던데. 진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역사를 본 거네. 박준호는 창가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오늘 모든 게 끝난다. 하지만 이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 조사실. 최은지는 초라하게 앉아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눈빛은 이미 꺼져 있었다.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최중위, 이제라도 솔직히 말씀하시죠. 박이병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열렸다. 네.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장난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제 권력을 이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저는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너진 듯 떨렸다. 아버지가 날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네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다. 최은지의 자백은 곧장 기록으로 남겨졌다. 서울 대법원 청사 앞.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오늘 대법원장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회색 머리칼의 최태수 대법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더 이상 권력자의 기세를 잃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무겁게 말했다. 국민 여러분, 제 불찰로 사법부에 큰 누를 끼쳤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순간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사퇴 결정은 따님의 사건 때문입니까?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 인정하십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청사를 떠났다. 대법원장의 몰락. 그것은 곧 권력의 붕괴를 의미했다. 뉴스 속보는 하루 종일 그의 사퇴를 전했다.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말했다. 잘했다. 이제라도 책임져야지. 이제는 더 이상 권력이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줬네. 대학생들은 촛불을 들고 외쳤다. 진실을 기록하라. 권력을 감시하라. 군대 안의 병사들조차 똑같은 얘기를 나눴다. 야, 준호 덕분에 이게 다 드러난 거 아냐? 맞아, 만약 그가 매일 기록 안 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야. 며칠 뒤 준호는 군사법원에 마지막으로 출석했다. 이번에는 피고인이 아니라 사건을 끝맺는 증언자로서였다. 판사가 물었다. 박이병, 당신의 기록은 이번 사건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준호는 수첩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저는 그저 기록했을 뿐입니다. 매일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하지만 그 기록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군인이든 시민이든 권력이든 누구든 거짓은 기록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의 목소리는 법정을 울렸다. 부대로 돌아온 준호는 생활관 침대에 앉아 있었다. 김대현이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야, 이제 영웅됐네.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냥 살고 싶었던 거야. 억울하지 않게. 그래도 내가 해낸 거야. 너 덕분에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은 존경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수첩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리고 펜을 들어 또박또박 글씨를 남겼다. 대법원장이 사퇴했다. 최중희는 혐의를 인정했다. 진실은 드러났고 권력은 무너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기록은 진실을 배신하지 않았다. 나는 한 명의 작은 병사였지만 기록은 나를 넘어 세상을 바꿨다. 창밖의 별빛은 유난히 밝았다. 박준호는 수첩을 닫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끝난 게 아니다. 진실은 언제든 다시 억압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도 기록은 남을 거다.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진실을 지켜낸 사람의 자부심만이 있었다.